상속을 하기 위해서 플래닝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리빙 트러스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다. 그리고 그 비용이 상당히 높다고 들었다. 용어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 거리감이 느껴지고 좀 어렵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 트러스트가 뭐다라는 거를 얘기한다면 굉장히 또 복잡한 용어를 사용하게 될 수도 있으니 대체로 제가 이제 활용하는 방식은 그냥 페이퍼 컴퍼니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또는 회사를 통해 나의 자산을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큰 틀에서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직접 소유한 경우 그리고 트러스트를 통해 소유한 경우를 비교하면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디드를 우리가 항상 부동산을 사면 리코딩을 한다 그러죠. 카운티 정부에. 그럼 나에게 있어서 변고가 생겨요. 홍길동 씨가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죠. 상속받기로 되어 있는 뭐 아드님이 있다고 칠게요. 뭐 유언도 다 남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홍길동 씨 아들 뭐 홍철수라고 할게요. 홍철수 씨가 카운티에 가죠. 그래서 이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주기로 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여기에 디드 소유권을 저에게로 옮기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카운티 클럭이 그래요? 그러면 법원 명령 받아오셨습니까? 가서 그거 받아오세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유언 검증 절차, 프로베이트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더라. 비용도 어떤 상속 대상 자산의 뭐 5%가 넘는다라고도 하고 또 시간도 1년 이상 걸리는 건 다반사고 그 기간 동안에는 자산이 동결되기도 하고 내가 팔래야 팔 수도 없고 뭐 이런저런 불편함들이 있다 보니 이걸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트러스트 하나 만들면 되거든요. 트러스트를 통해 내 소유권을 그쪽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이러한 남겨진 사람들이 거쳐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빙 트러스트는 만들어야 되는 필요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래서 책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트러스티가 어쩌고 베네피셔리가 어쩌고 피듀셔리 듀리가 어쩌고 그때부터 이게 부담이 되면서 그래 좋은 얘기인데 다음에 해보자 뭐 이렇게 하면서 미루는 그런 과정의 반복이라는 거죠. 사실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고 굉장히 가벼운 결정이라는 것. 왜? 특히 이제 리빙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를 얘기하는 것으로서 굉장히 가벼운 결정이다. 내가 형식상의 소유권을 트러스트로 옮기는 것 외에는 내가 가지고 활용하는 어떤 나의 어떤 컨트롤링 파워라는 면에 있어서 직접 소유한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무차별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트러스트를 한번 만들면 물론 몇 년에 한 번씩 현행 법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것도 역시 제가 변호사로서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로 인해 그러한 법의 변경 또는 가족 구성의 변경으로 인해 트러스트를 정말 유의미한 수준으로 크게 수정해야 되는 경우는 별로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만들면 그대로 쭉 간다라고 봐도 무리는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다가 미뤄요. 이런 과정들 거치지 않고 내가 지금 만든다 그러면 결국 이게 나의 라이프타임 동안에 내가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자산이 있는 한 이 리빙 트러스트는 분명히 효용이 있다라는 것. 그럼 그게 몇천 불이 든다 해도 1년에 활용하는 비용 면에서 본다 그러면 몇십 불 수준일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더 미룰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도 하고요. 숲을 본다라는 차원에서 미국의 트러스트가 리빙 트러스트만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트러스트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트러스트들을 모두가 다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미국의 트러스트가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취소 가능 트러스트 그리고 취소 불능 트러스트로 나뉘는데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외 없이 필요한 트러스트는 취소 가능 트러스트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거운 결정이 전혀 아니라는 것까지도 얘기를 하고 꼭 필요한 것은 리빙 트러스트 그리고 나머지 트러스트들은 사안별로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알면 좋을 그리고 그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게 아니고 실생활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건데 리빙 트러스트도 거기에 해당되는 적절한 사례가 되겠죠.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통해서 세대 간의 이전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당연히 리빙 트러스트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정작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은퇴를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일반적으로 65세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어떤 이는 은퇴를 좀 더 빨리 하고자 하실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좀 더 늦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비과세 평생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 설정에 대해서 또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쉽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은퇴란 말이죠. 은퇴가 뭐냐? Financial freedom.
재정적인 자유, 뭐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또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은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간단하게는 돈 때문에 뭘 해야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겠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만큼 내가 하고 싶은 때에 할 수 있는 그런 자유, 그걸 가능하게 하는 재정적인 자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한 현금 흐름을 내가 만들어 놓을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키가 되는 고려 대상일 것이다 라고 이어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금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뭔가 원천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아주 예외적인 복권 당첨 그런 게 아니고서야 시드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이라는 게 어떻게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크게 네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근로소득, 왼쪽 끝에 이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다고 칠게요. 이게 정말 내가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일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로부터 나오는 거겠죠. 그 투자 중에서도 주식, 뭐 부동산, 결국은 내가 주도적으로 투자하면서 안정적인 현금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리고 세 번째가 라이프 인슈런스와 이제 어뉴이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은퇴연금이죠. 소셜 스큐리티 베네핏을 말합니다. 공적 연금을 말합니다. 한국에서 뭐 국민연금일 것이고요. 그럼 이렇게 네 가지를 놓고 보면 은퇴를 할 수 있는 내 어떤 재정적인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대상으로서 1번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일을 해서 벌어야 되는 거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은퇴할 준비가 되게 만드는 그런 현금의 원천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가장 좋은 건 소셜 스큐리티 베네핏일 텐데 금액의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2번과 3번을 가지고 평생 현금 흐름을 확보하게 되는 건데, 나는 열심히 일해서 그걸 종잣돈으로 삼아 2번과 3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든다.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위해 필요한 현금 흐름의 수준이 있겠죠. 개인차가 있으니 절대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에게 있어서 얼마이건 간에 그게 확보가 된다면 나는 정말 은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동산은 2번이라고 했어요. 2번의 장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고요. 단점이라면 내가 계속해서 그래도 일정 수준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뭐 텐터리원을 얘기했는데, 내가 은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동산 자산을 관리해야 된다? 임차인의 관리가 됐건 프로퍼티의 관리가 됐건 경제 상황에 대한 걱정이 됐건, 일단 금액이 적지 않은 그런 목돈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3번에 들어가는 생명보험과 어뉴이티가 갖는 장점이 있다. 투자에 있어서의 성과보다는 절세라는 관점에서 이 얘기를 풀어가려고 했거든요. 생명보험이라는 것,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내가 죽으면 돈 나오는 거. 그러면 이걸 좀 더 길게 얘기했을 때는 내가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나에게 혹여라도 변고가 생겼을 때 내 남은 소중한 사람들이 패닉하지 않고 계속해서 안정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금융장치다라고 얘기하면 틀린 말이 아니겠죠.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효용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가입을 또는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장려할까요, 안 할까요? 라고 한다면 답은 당연히 장려할 것이다로 이어질 것이고요. 그게 뭐다? 세제상의 혜택을 준다. 결국 내가 생명보험 10만 불을 넣고 50만 불을 받는 그런 상품에 가입한다고 하면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로서 현금 흐름만 놓고 보면 40만 불의 캐피털 게인을 가져다 주는 투자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전액 비과세가 되거든요. 트러스트를 활용하면 증여상속세도 그 자체로 비과세가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세법상 제공하는 혜택 중에는 여기서 올라간 현금 가치, 캐시 밸류라고 하는데, 이걸 내 사후에 소중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현금 흐름으로 기여할 뿐 아니라 내 생전의 은퇴 현금으로도 비과세로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우리가 은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현금 흐름 확보의 수단은 다각화할 수 있겠다. 그리고 특히 4번에 해당되는 국민연금 사회보장 베네핏, 그리고 3번에 해당되는 것들, 그리고 2번으로 이어질수록 내 관여 수준이 더 높아지는 거니까 적어도 미니멈 캐시플로우는 4번과 3번으로 확보를 하고, 그 토대 위에 2번 그리고 뭐 1번이야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는 거니까 확보된 현금 흐름이 있다면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과감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같이 고려하면서 맞물리면 좋겠다라는 정보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이런 플래닝을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방향을 설정해서 은퇴 계획까지 세우면서 갈 수가 있는데, 한국에 계시는 분들, 한국 과세에서는 피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절세 전략이나 방향이나 우리하고의 연관성이 얼마만큼 있을까 하는 어떤 질문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시니컬하게 얘기하는 입장이라면, 야, 다 좋은데 어차피 내가 한국 사람이면 이 모든 절세에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무의미한 거 아니야? 왜냐면 나는 한국 사람이면 어디에서 돈을 벌건 한국 사람으로서 과세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과세를 미룬다라는 것. 그것도 굉장히 큰 효용이다. 예컨대 우리가 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의 1031이다. 뭐 이런 것들도 적어도 지금 현행법상 한국에서 법인을 통해 투자하고 그런 것들을 재투자하고 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상당 기간 동안 과세를 미룰 수 있다는 거는 외국인 투자에게
혹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혜택이거든요. 그 자체로도 큰 효용이다. 혹자들은 뭐 세금 지금 내나 나중에 내나 내는 게 마찬가지면 동일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컨대 지금 10,000불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것과 지금 안 내고 10년 뒤에 10,000불을 IRS에 내야 되는 상황을 비교한다 그러면 지금 안 내는 거 어차피 10년 뒤에 내니까 똑같은가? 아니죠. 10,000불이라는 것을 안 냈다라는 것은 IRS로부터 10,000불을 무이자로 빌렸다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그 말은 그 금융 비용만 놓고 봐도 디퍼럴이라고 하는 것의 장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고요. 한국인 투자자들에게 적용이 되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급여 생활하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절세 면에서 불리하다. 왜냐하면 투명한 유리지갑이니까. 모든 게 소득에는 과세가 되는 것이고 그건 비즈니스 사업주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필요한 어떤 적법하게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공제받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아니니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급여 생활자나 사업주나 동일한 건 아니겠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유연성이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일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건 미국 투자에 있어서도 동일하겠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제도상의 혜택을 내가 한국인으로서 미국의 법인을 세워서 이런저런 비즈니스에 활용한다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유연성 충분히 동일하게 기대할 수 있을 거다. 그걸 굳이 부정할 이유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 종종 있어요. 미국에 이주 갈 생각 없는 분들 중에 생각 바뀌어서 가는 경우 종종 있거든요. 나는 미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투자만 하는데 관심을 가졌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뭐 이건 무의미할 거야 라고 보는 상황에 이었다가 몇 년 뒤에 내가 가거나 아니면 내 가족들이 가거나 내 자녀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거나 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 내가 보수적으로 어차피 나는 한국이니까 이런 거 무용지물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을까? 말하자면 인생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고 지금 이 세 가지는 모두 절세 관점에서 얘기했다면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우리가 다른 나라 아니고 미국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게 참 낯간지러운 얘기지만 세계 1등 국가인 거잖아요. 기축통화국으로서 계속해서 더 잘 나가고 있는 이런 미국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걸 마다하는 게 현명할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책에서도 단순한 투자자로서 이후에 내가 이주를 할 수도 있는 잠재적인 이주자로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국인의 미국 투자 그리고 미국에서의 어떤 경제 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논의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이 책이 나옴으로써 미국에 관계되는 그것이 부동산 투자가 되던 주식 투자가 되던 은퇴가 되던 절세가 되던 상속이 되던 심지어는 글로벌 투자자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플랜에서 아주 확실한 바이블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자산관리 성공 전략 꼭 기억하시고요. 8월 25일부터 정식으로 출판이 되는데요. 소중한 시간 그리고 소중한 책을 함께 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네 번째 저서 트럼프 2.0 시대 새로운 사이클의 기회를 선점하라.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5